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에 2월 15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실물 그룹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원은 앞서 8일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청문회는 모두 작년 11월 초 발표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물 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CBDC 시장 침체 시 피난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시 또 있겠지만 반면으로 또 이제 기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통화의 영향성도 같이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생각보다 통화의 또 불확실성이 또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선호를 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겠죠. 뭐 대량 인출, 대량 상환, 뭐 이런 혼란을 어느 정도 미 연준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 시점이 또 되게 되면 14일이나 15일 정도 때마다 이제 시장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으니 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게리 겐슬러 계획 디파이에 위협한다. 뭐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에 따른 메시지를 또 줬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자산의 클래스를 처리하는 플랫폼 관련 규정을 현대화한다라고 밝혔고,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제안하는 것은 모호하며 이것은 디파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규정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물론이고 많은 유형의 거래 메커니즘에 따른 감독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카드가 올해 상반기 안에 무조건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좀 되겠죠. 그리고 빗썸 코인홈 송금 정책은 코드화 강화를 위한 포석이 좀 있다. 닉네임 코인 변방의 오랑캐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결론은 비싼 거 코인원의 보수적이다 못해 너무도 불편한 송금 정책을 코드 지갑의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빗썸 거래소에 송금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불편한 지갑 등록 정책을 완료해야 하는데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번 화이트리스트 실행으로 이내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바이낸스가 빠져 있다라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인베이스, 크라켄, 뭐 코인체크, 비트플라이어, 바이비트, 뭐 제미니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왜 바이낸스를 뺐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반론의 제기로는 뭐 조세 회피처나 약간의 탈세의 가능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해당에 있는 입출금 라이센스에 또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요지를 뭐 없앴다. 우리는 트래블 룰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뭐 이렇게 또 답변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요구된 이행 사항인데 그럼에도 은행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트래블 룰을 정가를 시켰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를 조정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금융위가 시켰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 있는 해당에 있는 정부 기관이 다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둘 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정책적 기반으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FATF가 여기가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만약에 이행을 안 해줬다. 그러면 일단 신용등급 내려버리고 그리고 모든 해당 통화 부분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거래 부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적으로 좀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FATF 기간 자체도 뭐 성향을 보았을 때는 미국의 성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 대장이 뭐 중국인이긴 하지만 그 다 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18일에 KYC 시행에 따른 외부 지갑 등록 절차 안내가 나왔었고, 그때도 코드 얼라이언스 지갑에 출금 지원할 예정을 밝히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 거래대금 비중은 국내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코코 뭐 동맹이죠. 압도적으로 업비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얼라이언스 강력한 만큼 아무래도 비코코 동맹이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내세울지는 귀추에 주목할 시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 이 참여 쪽도 어느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 쪽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업비트 하나로 최고 수혜자를 많이 받던 쪽이 어딥니까? K뱅크죠. 근데 K뱅크 조만간 IPO 합니다. 네. 요 정도에 따른 팁을 드렸다고 하면 대충 뭐 조각이 조금은 맞춰지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NFT 전문 디스플레이 회사 아토믹 폼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NFT 맞춤 디스플레이 웨이브로 CES 혁신상을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일단 아토믹 폼은 암호화 산업에서 15년간 경력을 지닌 가레스 프로가 20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회사이고요. NFT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인터넷 웹 3.0 관련 사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NFT에 따른 관심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부터 관심도를 두었냐라고 볼 수는 없겠죠.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벤처 투자 운용사가 총 두 곳이 있는데, 크게 나뉘어 본다면 총 두 곳이 있는데 삼성 자산 운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넥스트 쪽에서 주로 과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벤처 투자 쪽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크립토 키트를 통해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쪽을 한 5군데, 6군데 정도 때까지는 뭐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도 잘 챙겨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했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뒤로는 무엇을 했냐? 블록체인 키 스토어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돼요. 그 다음으로 NFT를 내놨고, 그 다음에 그걸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재정의 1% 암호화폐에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경제재발 부장관 치카오 불흐레스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재정의 1%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변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만 갖고 있지 이게 실행된 건 아니다 정도로 저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가, 최근에 넷마블에서 뭐 요거 다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눈으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넷마블의 모드의 마블이라고 있습니다. 모드의 마블. 이 모드의 마블이 되게 웃긴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NFT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인기가 매우 좋냐면, 그게 어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쪽에서 성공이 되다 보니까, 가상 부동산 시장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FT 쪽으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기 옆 동네가 뭐 10배 이상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해당 여기 블로그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한국민 전세계 투자 땅값이 올라서 100%를 넘어섰다라고 일단 되어져 있죠. 그만큼 인기도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모두의 마블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땅 따먹기에 최적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NFT를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접근하기 편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 진짜 빠르게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찝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게임에 따른 룰도 이해도를 빨리 득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에 따른 게임의 전략도 코인과 같이 하실 거라고 한다고 하면 게임에 따른 이해도와 룰과 규칙, 내가 어떤 게임 부분에 접근을 할 것이냐도 하나 정도는 좀 해보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현실에서 돌아가는 운영판 부분은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측면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할 것 같다라는 게 아무래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마블의 NFT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빨리 하셔서 최대한 그 게임의 룰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면 요거 좀 짭짤할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 되게 웃겼던 게, 그 전에 제가 세컨 서울 부분을 일단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따로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위험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세컨 서울 부분의 컨셉하고 그 다음에 해당 뭐 CEO가 누군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일단은 저도 가볍게 적은 돈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컨셉이 좋고 룰도 좀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게임할 때 돈을 벌 거라고 하면 그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현실 세계와 동일한 모델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규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다수 가상 부동산 부분이 단순하게 실제 현실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강남구 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은, 이 세컨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아직 서비스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철회를 해서 제가 엄청나게 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너희들이 돈이 진짜 장사가 잘 되니까 다시 회수하고 환불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재정비 하겠다, 뭐 해킹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비겁하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하고 세컨 소울 같은 경우에 규칙 룰이 소상공인 모델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은 생각보다 다들 아파트만 샀는데, 저는 룰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이니까 해당에 있는 그런 매장이나 상가 위주로 저는 공략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당의 룰 규칙이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선착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도 주긴 할 텐데, 그런 것도 눈치껏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편으로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뭐 요런 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게, 게임 회사들이 만약 NFT 시장으로 만약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NFT 부분에 따른 논란의 여지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해당에 있는 개발자가 본인이 해당의 코딩 같은 걸 다 짜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링으로 설계를 할 것인지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는 모든 게임 회사들에 따른 그런 걱정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의심,
그러니까 게임 이용자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또 투자자도 같이 겸용이 되어버리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증명을 할 거냐라는 측면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어, 엄청나게 자산이 많이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부가 많이 창출이 됐고,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공무원이 해당인의 뭐 자기의 기관에서 뭐 그런 행정 비용을 뭐 빼돌려서 뭐 썼다라든지, 뭐 해당에 있는 회사에 있는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등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라도 난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뭐 드렸고요. 그리고 이오스 위클리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NNF 분기별 재무보고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NFT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오스 DF 생태계 차트를 좀 출시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재정비를 조금씩 하면서 무언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부분은 앞으로도 무한 경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 상위 랭크 10위 안에 계속 머물러져 있냐 없냐, 도태되고 있냐 없냐, 이걸 계속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오스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모델링으로 가는 게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빠르게 어떤 애를 대장으로 만들어 놓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모델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탈중앙화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결정권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서 진척률이 잘 안 나오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좀비로 해당의 수익성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투표 부분에 따른 뭐 거버넌스 연합 체계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물론 그게 생태계에 결코 우리한테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리고 페이팔의 암호화폐 원래 신규 이용자의 40%가 증가를 했다. 그 이유는 보게 되면 북미, 유럽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래 수용률이 76%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서비스 2배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주가 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주가가 지금 미쳤습니다. 뭐 요랬으니까 당연히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상yon 씨가 코인 투자 정책으로 보호할 노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은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뭐 본인의 생각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존중은 하지만 왜 그러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저는 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고요. 간단히 이 기사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저는 좀 제 의견을 좀 낸다라고 하면, 필력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돈이 있잖아. 돈을 벌었으면 지킬 수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뺏기는 돈인지 뺏기지 않는 돈인지도 어느 정도는 대충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오지랖 있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이 이 순수한 의도로 보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될 거냐면, 청년에게 3천만 원 지급을 해주잖아요. 두 가지 유형을 나눠질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친구, 생각이 있는 친구. 그리고 이 생각이 있는 친구도 여기에 있는 업자나 해당에 있는 그 소유물을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그 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상향 표준화를 하겠죠. 네, 월세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월세가 올라버리는 기이한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정책은 저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돈이 나온다라는 걸 알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이 지급 자체를 그냥 막 쓰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막 쓸 것 같습니다.
자산은 됐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소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방송에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저라면 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할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 기존에 있었던 임대주택을 그냥 무료화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복지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왜 바람직하냐면,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똑똑하거나 좀 더 지혜롭거나 이런 형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평균치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해당에 있는 이 돈을 누군가한테 쥐어주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려고 하시는 그 주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지켜내기에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따른 생태계, 이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또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결속적 단계가 또 결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장에 있는 시세 조건을 내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게 뭐 나중에 뭐 주거 생활을 뭐 마련하거나 아니면 주거 부분을 비용으로 좀 쓰려고 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 해당의 돈이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지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누구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누구나 그 어려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일이나 진짜,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뭐 여러 가지 연봉을 책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더 높은 비용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처리를 좀 해주죠. 해당의 지금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세계관 자체에서 돈이 너무 흔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흔해진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흔해질 것이냐, 지속적으로 흔해질 것이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흔해진다라는 말은 1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자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FTX 거래소 일본 시장 본격 진출, 리퀴드 거래소 인수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플이 0.6달러 선에 회복을 했었고, 4분기 판매액도 4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닷컴에서 아랍 기반 송금 플랫폼 알파다 익스체인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 합류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액이 7억 1,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전분기 46% 증가를 했고, 특히 ODR 리퀴디티 XRP 사용 송금 거래량도 10억 달러를 돌파한 좀 성장한 결과물을 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리플 회사가 IPO 난 진짜 하고 싶은데 SC가 딱 소송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똥줄이 막 타는 거죠. 저기 옆 동네 FTX도 조만간에 상장한다라고 하고, 저기 크라켄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IPO 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기업 가치 평가액이 버블 시즌일 때 딱 해야 돈이 잘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면 평가액이 낮아지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원래 평가액이 있다라고 해도 공모가만 봐도 상당히 높게 그렇게 막 인기가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느 부분이든 간에 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리플도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SEC가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 자유규제기구 코인 상장 쉽게 풀어주겠다, 규제 간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캐시리스 장기 전략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2025년 6년도 때까지는 그 캐시리스 부분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부분도 일정 같은 쉐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틀로는 핀테크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코인 54억 원 누가 또 헤쳐먹었냐?
뭐 이런 내용인 것인데, 통상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 계정 지갑을 거쳐 거래소 지갑으로 다량 코인이 이동이 되면 요거 현금화해서 날르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호초의 위메이드 위믹스 처분 논란처럼 싸이월드 Z가 공시하지 않고 일단 사이클럽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김호관 전 대표가 MCI 사이클럽의 리브랜딩에 따라 관련 이름을 쓰는 조건으로 일부 코인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매각량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로를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노가다죠. 누군가 돈을 좀 줘야 그 노가다를 좀 하겠죠. 굳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 노가다 하는 거 정말 시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게도 다 인건비인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되게 웃긴 게, 발행사로 추정되는 지갑 A 거래소에서 54억 원 이동을 했다. 출처 센티넬 프로토콜 캡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가 싸이월드 문의한 결과 Z가 수수료를 받아 매각한 클럽은 매각량의 차익은 비공개 조건이 되어져 있어서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럽의 상세 기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부분은 이게 약간 커뮤니티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생태계가 오래 남을 수 있을 만한 코인인가 아닌가 또 수시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국내 코인이 생각보다 시총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괜찮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 대표의 마음이, 내가 이 사람을 관시법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아무리 이게 모델링이 좋고 설계가 괜찮고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 흑심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뭐 설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월달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좀 더 희망을 내시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